네, 안녕하세요. 네, KZ튜브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미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듀테크 플러스의 K스탯쇼라는 코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위원분들은 두 분이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임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최고은혜입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조희령 교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조희령 교수님께서 생태계적 도전과 교육공학의 응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K스탯쇼를 맞아서 제가 이제 우리 학회 회원들, 선배, 동료, 후배들에게 이렇게 제가 토크를 간단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목은 생태계적 도전과 교육공학의 응전, 일반 체계 이론의 재음미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이름이 시사하듯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매일매일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약간 좀 뒤로 물러서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 걸 제안하고자 이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체 들어볼 그 지평의 안에는 학습 분석학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적응형 학습 환경, 디지털 교수 학습 생태계 이런 주제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 전체를 각각을 보지 않고 한꺼번에 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체를 바라보려면 그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틀은 우리 교육공학의 오래된 레거시인 그 일반 체계 이론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생물이 진화해서 이렇게 나무처럼 가지를 뻗어가는 것처럼, 그 진화의 나무라고 하죠. 그것처럼 문명 생태계도 그토록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진화의 폭이 커지면서 우리는 교육공학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으로 느껴지고 있고, 그렇지만 도전이 그렇다면 응전도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 생태계, 그리고 분산학습, 그리고 뭐 HR에서 봤을 때는 프로캐리에이트의 노동, 우리가 뭐 엔잡러라고 하는 것처럼 전에처럼 그 샐러리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특히 젊은 우리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 학습 환경도 굉장히 복잡해져서 우리 그동안의 선형적인 에디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테크놀로지가 사이버 세계와 피지컬 세계를 통합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그 차원의 시공간에 좀 확장이 일어납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굉장히 이 테크놀로지 기반 에듀테크라고 불려지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의외로 아쉽게도 거기서 우리 교육공학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무언가 오히려 좀 축소되는 느낌이 듭니다. 컴퓨터공학 중심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건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인간학습과 기계학습은 어떻게 다른지를 해명해야 되고,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은 또한 어떻게 다른지, 결국 그런 걸 통해서 교수 설계자가 앞으로 생성형 그 인공지능들이 거의 대부분의 걸 만들어내는 와중에 우리가 유니크하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뭔지를 조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자로 보면 끝이죠. 맨 끝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첨단들입니다. 근데 이 첨단들은 갈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주목해 갖고는 부분들을 주목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그것이 근본을 살펴볼 이유가 되겠고요. 그게 우리의 응전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한 우리가 좀 무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학문하는 사람들의 무장은 지적인 무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최근에 좀 잊고 지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굉장히 좋은 레거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버털람피의 제너럴 시스템 테오리입니다. 저도 이제 가르쳐 본 적도 있고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그 원전부터 한 번씩 이렇게 비판적으로 따져 읽어본 경험이 저도 최근의 것이라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몇 가지 책들이 그런 그 근본에 대한 논의를 할 만한
그 책들이 아닌가 싶고, 이거 각각 다른 사람들이 썼지만 일반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큰 패러다임 안에 호환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일반 체계 이론은요, 그 자체가 이론이라고 불려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기도 하고요, 철학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러 다른 분과 학문 위에서 그들을 상위 포섭할 수 있는 메타과학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창발과 상호작용이라는 것, 이건 브룩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자, 이게 지금 그 연극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그 런던에 있는 셰익스피어 극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스틸컷이라서 멈춰져 있지만 굉장한 다이내믹스가 보입니다. 자, 이 연극이 있는데 이것도 연극이죠. 저 안에도 연극의 4요소가 다 있습니다. 무대, 관객, 각본, 청중이 있죠. 여기도 있죠. 그러나 두 개는 다르죠. 이거는 요소가 다 있지만 창발이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거는 연극인데 이건 연극이 아직 없어요. 연극의 요소는 다 있는데 실제로 연극은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극은 창발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극이란 배우, 무대, 도구, 시나리오, 관객들의 합 이상인데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자 설계하고 플랫폼 만들고 콘텐츠 학습 모양을 다 만들지만 실제로 학습은 그보다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지능이라는 건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지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복잡게, 그러니까 complicated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GST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능은 복잡계가 항상성과 자기 생산을 하는 과정을 지능이라고 정의합니다. 계산하고 뭐 이런 것과 기억하고 하는 것과 좀 다른 관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GST적으로 설명한다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있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 컴플리케이티드 하긴 한데 그게 컴플렉스 하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고 그걸 통해서 항상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그 호미오스타시스와 그 과정에서 내부의 지속적인 생산을 하는, 자기 생산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복잡계입니다. 인공지능은요, 인공지능이라고 말했을 때 그 지능을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 생물의 지능, 특히 인간의 지능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카시러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물론 카시러는 그 버틀람페가 GST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합니다. 자, 여러 가지 객관적인 대상들이 있죠.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상징은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미라고 얘기를 할 때 의미는 데이터와 다르죠. 성과, 정량적 성과와도 다릅니다. 의미는 상징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상징들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오브젝트로부터 느끼는 상징이 다릅니다. 인간의 학습, 또 인간의 지능은요, 상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또한 자율적이고 따라서 그거를 하나로 몰아세워서 이 Y는 예일대학이고 예일대학은 어디에 있고 여기서는 뭘 가르치고 얘가 랭킹 몇이고 라는 거를 주입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각자는 각자적 상징을 만들어내고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중앙대에서 했던 그 학회 테마 중에 생태계가 있었죠. 생태계라는 말 굉장히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GST에서는 그걸 엄밀하게 정의합니다. 자, 물리적 생태계가 있죠. 생태계는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그 예컨대 수권, 대기권, 암석권, 그러니까 뭐 흙, 물, 뭐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고 그 안에서 바이오틱 시스템들, 동물이나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개를 피지컬 생태계라고 부르고요. 사이버 생태계가 최근에 나타났는데 인간은요, 동물들은 여기에 있지만 사람들은 이 피지컬 생태계와 사이버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생태계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게 피지컬 생태계의 가짜, 모사로 사이버를 이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사이버는 가짜가 아니고 인간에게만은 진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징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상징은 가짜가 아니고 그의 상징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사이버는 상징의 극단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 사이를 리얼한 두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이거를 엮어주는, 그동안에 분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도 뭐 하이브리드 교육 그러면 이것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지만, 하나로 작동하지 않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거는 무게가 없고, 속도가 빛의 속도처럼 움직이는 디지털이라는 게 두 세계를 연결시키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토대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이 나오고, 여기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 생태계라고 하는 학습 생태계의 상위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 상위 체계 안에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운영되는 우리의 초점 시스템입니다. 자, 이 시스템의 위계를 놓고 봤을 때.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이야기인데요.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관심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도구란 게 무언가, 도구를 만드는 지식의 체계로서, 테크네의 로고스로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은 서구에서는 아주 오래전 그리스 시대부터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 탐구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제 하이데거가 얘기를 했을 때 현대 테크놀로지는 예전의 테크놀로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사용하고 아니면 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서 이렇게 밀고 간다는 그 게시탈이라는 의미인데, 저기 왼쪽에 있는 것도 테크놀로지죠. 그 물레방학. 현대 테크놀로지는 이렇죠. 물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같지만, 자연도요, 이렇게 숲에서 나무를 갖다가 뭐 도끼질해서 자기가 뗄 나무를 걷던 그런 자연이, 현대 테크놀로지는 그 숲을 아직 개발이 안 된 열등한 자원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테크놀로지, 현대 테크놀로지를 상징 체계를 갖게 된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은 안 된다는 압력을 받아요. 쟤도 저렇게 하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전기를 뭐 더 많이 생산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연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게슈텔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서 사람을 자원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개발이 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착취하고, 현대 핵심은요, 자기 스스로를 착취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일요일 날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꼼지락거리면서 하는데, 그런 바쁨과 부산함이 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생산적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분석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찾아내서 교수학습 환경의 생태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 교육공의 꿈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제 테크놀로지와 이런 그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뭐 휴지 재활용하고 하는 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GST에 따르면 이 생태계는 나와 분리된 두 개가 아니고 함께 상호적인 큰 체계에 나와 함께 공존하는 컴포넌트라는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걔를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생각은 없어지게 될 거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폐쇄 체계와 개방 체계인데요. 이게 그 시스템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폐쇄 체계와 개방 체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곳의 차이는 상호작용이 있느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수준이 어떠냐, 상호작용의 결과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뭔가 내적 프로세스를 거치고 다시 이루어지는 거냐의 차이인데요. 그랬을 때 기계론적 물리 시스템은 폐쇄 시스템의 전형이고요. 유기체는 개방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뭐 동종국석이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좀 디테일한 그 GST에 보면은 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근데 인간은 뭐냐? 유기체적 생물 시스템의 부분 집합입니다. 즉, 우리는 일부 물리적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생물로서의 특징도 갖고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고유한 상징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행동주의 같은 학습 원리도 먹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체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떤 그 환원주의적 교수 설계도 우리한테 효과가 있습니다. 요 영역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의 고유한 영역은 이것과는 다른 특수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GST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난 것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톡 튀어나오는데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죠. 근데 걔는 여기에 베타적으로 속하지 않고 이상한 지역에 속하는 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도 처리하고 기호 처리도 하고 이렇게 호미오스타시스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인 기초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복잡계가 창발하게 된다는 거는요. 이런 수많은 것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은 사전에 결정된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상호작용은 창발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거를 사전에 전부 예측할 수도 없고 일어나는 과정을 잘 관찰해서 그게 대응하는 것만 유일한 방법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하는 모델이라든지 하는 것에서도 좀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연립미분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 인문사역에서도 그렇듯이 그것이 이게 배워서 이거 자꾸 읽다 보면은 또 과외를 받으면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버달러피 책에 있는 걸 캡처를 한 겁니다. 두 개의 시스템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A 시스템, 오른쪽에 B 시스템이 있죠. 자, 이 두 개는 두 시스템을 구분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소의 숫자가 다르면 다르다. 여기는 4개고 여기는 5개죠. 두 번째는 숫자는 같아도 특성이 다르면 다르다. 이거 4개고 4개인데 컬러가 다르죠. GST는 이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와 숫자도 같고 특성도 같은 조건이죠. A, B가. 근데 두 가지가 같지 않은 거는 요소의 개수와 특성의 차이가 아니고 상호작용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시사점이 있는데요. 자, 이 시스템이 패스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요, 전체는 부분의 합이에요. 그리고 더해서, 요소를 더해서 전체를 알 수 있어요. 따로 환원주의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폐쇄적 교수학습 생태계를 대표해요. 그리고 이거는 선형 모델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학습 분석할 때 보통 이게 무슨 뭐 제너럴 리니어 모델 같은 거 쓰잖아요. 뭐 멀티플 리그레션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선형 모델이거든요. 그거는 요걸 할 때 딱 맞는 모델입니다. 얘는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개방 학습 체계고요. 얘를 할 수 있는 그 모델이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버탈러피는 말합니다. 여기는 연립 방정식이고 여기는 미분 방정식이죠. 자, 그거를 통해서 하는데 이걸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최근에 나타난 인공지능이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예전에 이게 원리적으로는 가능한데 계산적으로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요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면 값이 숫자로 나오죠. 딱딱 나오죠. 이제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연립 미분 방정식의 해는요, 숫자가 아니고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점, 그러니까 x와 y의 두 촉의 이 조건에서 이 함수의 파라미터는 이거가 다 달라요.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형 모델,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건 간단하게 할 텐데, 이거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듯이 이 방정식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어떤 요소 1의 성질은 요소 1을 포함한 나머지 전체의 함수라고 되어 있죠. 근데 Q의 1의 성질이 아니라 얘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Q1이 FQ1, Q2가 아니고 Q1의 변화율이 얘의 함수란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익숙한 선형 모델이죠. 선형 모델은 전세 시스템의 합, 그러니까 전세 시스템은 그 X에 웨이트를 준 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 덧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산식이죠. 이때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시간이 변해도 파라미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선형식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관계가 무슨 차이냐면 얘가 일반 함수고 얘가 특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일반 연립 미분 방정식에서 선형 t가 0이라면 그리고 변수가 상호작용항이 없는 특수 조건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얘가 특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썼던 게 특수한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그 통계 배울 때 독립성 가정, 뭐 등부산성 가정, 뭐 가산성 가정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가정이 없는 게 열린 미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하시면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을 그냥 설명한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버털럼피 그 열린 미분 방정식은 버털럼피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 이론을 설명한 거지. 근데 버털럼피가 만든 성장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개체의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요게 그 성장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미방이나 성장 방정식은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로그 또는 지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뭐. 그럴 때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학습 곡선으로 알려져 있는 게 있죠. 이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슬로우하게 비기닝하다가 쫙 올라가다가 그 플래토에 이르면은 좀 멈추게 되는데 이게 여기 변곡점을 중심으로 왼쪽 영역은 지수적으로 확산하는 모델이고요. 쫙 이렇게 올라갈수록. 근데 이제 무한히 올라가지 않고 그 내적 한계와 외부 환경의 제약 때문에 항상 플래토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게 성장 방정식이죠.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산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몇 가지 개념들만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이걸 수학 문제를 우리가 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공학에서는 일단은 이런 것들을 비유로서 적용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수학습 생태계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엄밀하게 나가면 데이터로 진짜 그런 형상을 보이는지를 경험적으로 보는 게 호몰로지적 접근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 건데 이것이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단계이고요. 사실은 저게 된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Explainable AI의 교육공학적 도메인을 갖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린미방, 뭐 형제만식 그렇고, 예,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게 이제 제가 지난 6월에 제주도에서 발제했던 건데, 자, 그럼 이런 툴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은 교수학습 생태계에 있잖아요. 근데 교수학습 생태계를 GST 관점에서 보면은 상위 체계인 이 경제사회 생태계의 하위 시스템이죠. 우리에게는 초점 시스템인데 이 초점 시스템은 베이컨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으로서 상위 시스템으로서 디지털 교수학습 생태계와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서브 시스템 안에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학습자, 교수자, 뭐 콘텐츠, 동영상 플러스 최근에 새로 들어온 GST 같은 이상한 애들이 요소로 들어와 있어요. 일단 휴먼 액터가 있어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교수자나 동료 이 상호작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능적이지 않은 무생물의 디지털 액턴트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컨텐츠들이에요. 동영상이든 뭐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인텔리전트 하지 않은데 피지컬한 액턴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근데 무슨 그 생물학 같은 데서 이렇게 동물을 사용한다거나 그 유기체를 자연과학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제 얘를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 우리는 이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서로 작용을 하죠. 작용을 하고 상호작용, 여기 화살표를 보면 여기 작용만 있지만 여기는 상호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상호작용이라고 불렀어요. 유일한 상호작용은 이거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걸 상호작용한 결과 이 안에서 한번 제기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개방체제의 특성은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상호작용이 끝났을 때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안에서 뭔가 약간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프로세스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셀프 레귤레이션일 수도 있고 메타일 수도 있고 학습을 할 때 우리가 그 인지부하 이론에서 맞으면 저메인 로드 같은 게 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 재기적으로 일어나요. 그냥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보면은 얘네들은 재기가 안 일어나죠.
지가 다시 생각하는 이 루프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루프가 있죠. 자, 그랬을 때, 근데 이번에 강조하고 싶은 건 얘가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는요, 에이바이오틱이에요. 동물이 아니야. 생물이 아니야. 그런데 얘는 인텔리전트예요. 그런데 얘하고의 작용이 일어나고 다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하기는 아직 주저해요. 정말 이게 대등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고받는 뭔가 오는 게 있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주고는 받고 우리가 거기다 다시 주는 거. 마치 다이얼로그 같은 게 이루어지는 셈인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AI가 러닝을 해. 그러니까 그 리커시브한 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조건에서 이 사람은 예전에는 사람이 학습자로서 요 안에만 들어있었죠. 근데 지금 약간 밖으로 걸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습 분석학 관점에서 보면요, 요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예요. 상호작용한 데이터들. 근데 이 데이터 유형이 다르죠.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데이터도 다르고, 이거 다르고, 인공지능이 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게 챗GPT하고 상호작용하는 걸 연구하는 거는 얘가 갖고 있는 독특함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거 전부 다 데이터로 남죠.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뭐를 하나요? 전처리하고 예측함수 만들고 처방함수 만드는 거. 이게 교육공학적 학습 분석학이 하는 역할이고, 이걸 통해서 개인화, 적응화가 가능해진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과 다르게 이 전체를 분석하는 그 인공지능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열린 미분 방정식의 전체를 계산하는 애들은 이 시스템 전체를 분석하는 AI라서 여기다 뒀고, 얘는 컴포넌트로서 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디지털 플랫폼 경제 생태계라고 하는 슈퍼 시스템에 동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언어로 치면은 전이와 러닝과 트랜스퍼가 지금은 시차를 두고 공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시공간 차이 없이 동시에 발생해요. 같은 공간에서. 자, 이런 것들이, 따라서 이 사람을 여기다 그렸는데, 여기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이 세 개의 시스템의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커플링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거를 전체를 조명하는 툴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동안에 저도 이런 거 했었죠. 뭐 사람이 뭐 클릭을 몇 번 했냐, 누가 누구랑 뭐 대화한 거 보면, 요걸 굉장히 미시적으로만 보던 눈으로는 이 그림을, 이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이것만 계속 파다 보면 전체에 대한 거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게 GST의 시사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복잡하죠. 우리의 수작업으로는 할 수 없죠. 육안으로는 관찰이 안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데이터는 많은데 그거를 이런 GST 기반의 툴로 보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될 건지에 대한 그 분석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는 그 챗GPT나 그 생성형 AI는 컴포넌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AI고요. 이 전체를 포괄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그 시스템 레벨의 AI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의 특성에 대한 데이터들이 쫙 있죠. 근데 그 사람으로 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뭐 인구학적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 컨텐츠 그러면 그것은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쪽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그 엑셀이나 SPSS에 넣는 데이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매트릭스죠. 상호작용은 이렇게 표현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럼 이 가운데 셀들, 이 많은 셀들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데이터가 발생 시점도 다르고 해석의, 그러니까 데이터의 유형도 다르고 그러니까 교수학습적인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자 다르게 차별적으로 분석해서 걔를 종합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생태적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그럼 결국 우리는 통계학자처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교수 설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수 설계를 할 때 ISD, 즉 인스트럭셔널 시스템스 디자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듯이 우리는 인스트럭션 디자이너가 아니고 인스트럭셔널 시스템 디자이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개별 수업을 어떻게 잘할까 막 아이디어 내고 하는 것보다 걔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시스템이
개선되거나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학문적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우리는 이 교육공학자는 시스템 과학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고 멋진 수업들, 창의적인 수업들은 의대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PBR 같은 것처럼. 그리고 물리학과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플립 러닝 같은 거. 그리고 각 교과 교육들이 수업 모델들을 탁월한 수업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주제가 없는 우리는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이 아니고 인스트럭셔널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 이걸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럼 이걸 갖고 우리의 본업인 설계를 하는 과정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이제 세 단계가 구분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생태계는요, 그냥 방목한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를 갖고 있죠. 그럼 어떤 특정한 생태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도를 갖고 있고, 그런 구조는 창발의 환경으로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했던 거, 그동안에 에디 모델에서 했던 게 이게 왼쪽에 있는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전 분석하고 소표 보는 거 갖고 하죠. 우리가 그 교수 설계할 때 우리가 맨날 배우는 거. 모집단을 만나기 전이니까 대표성관의 사람을 모아서 뭐 학사 분석하고 뭐 전문가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전에 분석하고 설계 개발을 하죠. 이렇게 만든 거는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입니다. 아까 그 파텍 필리페 같은 그런 시계를 잘 만들어 놓은 거지만 아직 시계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연극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아직 막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죠. 실제로 수업을 작동시키는 거는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연극의 기획자로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정작 연극이 시작될 때는 극장 밖으로 나와 있다가 다 끝나고 우르르 몰려 나오면 설문조사하고 뭐 이번에 재밌었냐? 이렇게 물어봐서 얘를 바꾸는 그런 식이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전통적 에디의 모델인데 이것이 생태계에서도 필요한 이유가 생태계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그 마중물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드를 넣어주면 시드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 창발의 과정이 초기 조건이 달라지니까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달라지는 점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생태계에다 플랫폼 위에서 작동시키면 이제는 모집단 대상으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죠. 샘플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있는 전수 학습자로부터 또 교수자 모든 사람은 데이터를 얻고 그럼 이때 창발이 일어나요. 근데 이 창발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이 이루어지는 거를 나중에 또는 동시에 분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분석이 애자일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거 에디 모델에서 말하는 A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그러니까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그걸 이제 디텍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넛지를 하고 그 결과가 다시 다음 차기로 갔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 그 2차 다른 차수의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진화해 가는 모델이 진화적 설계 모형, 그러니까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는 진화적 설계 모형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돌면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교수 설계 이론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실천도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과연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에 대한 그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 이론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로토타입은요, 일단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창발을 시켜야 될 기대하고 있는 학습 생태계라고 했을 때 이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얘를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시드로 넣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모양은 전혀 다르지만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이 요소들을 아주 프리미티브한 형태라도 구조적으로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모양은 달라도 구조가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게 둘 다 기능은 컵인데 컵이니까 기능을 놓고 보면 차이가 없지만 구조를 놓고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피자하고 같은 구조고 얘는 타이어하고 같은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도토리가 모양은 달라도 이 전체의 그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애를 집어넣으면 얘가 얘로 커갈 수도 있는데 요것만 잘라서 디테일하게 묘사한 거는 얘로 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그러면은 형식 교육이나 비형식 교육은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자유롭게 참관하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딸네 집에 갈 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집이 이제 인디애나에 블루밍턴에 있는데 갈 때 처음에는 비행기 타고 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리, 그러니까 거리를 봤을 때 가장 큰 거리는요 비행기로 가요. 비행기는 내가 혼자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잖아. 400명씩 한꺼번에 타고 불편함에도 단체로 가요. 그 다음에는 이보다 좀 작은 규모로 버스 같은 걸 타고 가고, 그다음에 택시 타고, 그다음에 걸어서 갑니다. 저는 이 마지막이 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집체형으로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한 것들을 교수자가 잘 가르쳐서 옮겨주는 것이 학습의 양에서 기초 조건을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차지한다고 보고, 이 다음부터는 점점 이렇게 맞춤형, 소그룹화 돼 가면서 진행되는 것이 그 GST적 관점에서도 제한될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한 것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디지털 교수학습 생태계라는 말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학습 생태계와 구분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학습은요, 특히 생태계 뭐 이런 것이 들면 자유롭고 즐겁게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상징을 다루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내추럴 러닝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문명 세계에서 얻어야 될 지식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열린 미분 방정식 같은 거 알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그거를 꿈과 끼를 키우면서 아이들끼리 재밌게 놀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외국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할 코딩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줬을 때 훨씬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러나 그 과정은 재미없고 힘들죠. 그런데 그 목표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고등학교 때 애들이 수학 어렵다고 그 미분 빼버리고 무슨 그 증명하는 거 어렵다고 중학교에서 빼고, 이런 우회 작전이 아니고 이걸 적극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디지털 교수학습 생태계는요, 이건 이제 그 바렐라의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산인데 여기서 이제 일단 그 초기 조건이 이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화의 초기 상태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떨어지면 그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서 얘가 흘러내리면서 각자 다른 길을 향해 갑니다. 그것이 이제 밑에 있는 이렇게 그 생명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에서 뭐 수억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토록 다양한 그 생물학적 다양성이 존재하게 만든 것들도 이런 과정을 거친 건데요. 이걸 디지털 그러니까 학습 생태계를 그냥 놔두면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하긴 할 텐데, 필요한 거를 공부시켜야 되는 교수학습 생태계에서는 여기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넛지입니다. 예컨대 5개념을 배운다든가, 또는 꼭 필요해야 되는 예를 들면 미분기하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하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생태계에 맡겨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넛지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넛지를 사람이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잔소리해서 될 것이 아니고, 뭔가 이제 지능적인 넛지가 이걸 이쪽 끌고 가게 되면 이쪽에서 그 생태적 그 상호작용과 자연스러운 창발이 일어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징을 다루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들을 교수학습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동안에 맞춤형 수업을 얘기하면 사다리형의 생각을 했었죠. 패스도 하나고 목표도 하나. 그럼 이제 맞춤형, 그런 생각에 맞춤형으로 보게 되면 처방이라고 하는 게,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공부 더 시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안 시키고, 뭐 이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안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할 수 있고, 요게 그 버틀람피가 말하는 그 등종국성의 그림인데요. 이 많은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초기 조건이 달라도 그 최종 조건, 그러니까 파이널리티가 이게 이끌어져 가는 것들이, 그게 이제 복잡계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사람도 복잡계라면, 근데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수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을 때 그거를 사다리 형태로 단선을 따라서 줄지어 걷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처럼
그 상황에 따라서 각자적인 길을 가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넛지해주는 시스템으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관계적 신뢰가 데이터 학습 분석학 또는 이 디지털 교수학습 생태계가 작동시킬 수 실제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고, 그것은 이제 공학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연구해야 될 가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연대의식 같은 게 필요하죠. 데이터는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있는 데이터일수록 위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의 퍼스널한 정보가 사실은 최적 적응화를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퍼스널한 정보는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노출시켰을 때 위험도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그 학습 분석학에서 데이터의 가치는 위험도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데이터를 가치 있다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뢰고, 두 번째가 이제 학습자끼리의 연대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에 이제 로그 데이터, 이제 생리심리 데이터로 예측하려고 했던 것 플러스,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학습 분석학적인 그 부가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컨텐츠도 이제 작아질 필요가 있죠. 이렇게 모듈형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넛지가 이제 윤리적이냐. 근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죠. 예측해서 처방을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건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죠. 근데 철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정확해서 예측해주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리스크를 안고 셀프 레귤레이터를 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공학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국에 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그동안에 두 가지를 분리했었어요. 예컨대 구성주의와 행동주의,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했잖아요. 저는 GST를 읽으면서 얻게 되는 어떤 희망 같은 게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를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포섭하고 그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작동하는 것을 GST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이론적인 그 텐션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점과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교수 설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구성주의 영향을 받아서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이제 생태계가 학습자 중심으로 조금 전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에듀테크 생태계나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학습자와 에듀테크의 그런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도 학습을 관리하고 학습을 확장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습 생태계가 조금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의 이런 변화하는 생태계에 도전해서 교육공학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시사점으로 교수학습 생태계 그리고 학습 생태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교수학습 생태계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공학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곱씹어서 자유로운 학습이 계속해서 창발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수학습과 그리고 학습이 공존을 하고 또 공진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초등학교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구호가 꿈과 끼가 있는 학교. 그러면 좋긴 한데 학교의 본질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과 관련해서 교수 학습과 자연 학습을 내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구분을 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개념이 좀 있어요. 그건 이제 기어리라고 하는 그 진화생물학자의 이야기가 생물학적 1차 지식과 생물학적 2차 지식을 구분해요. 생물학적 1차 지식은요, 영어로 biologically primary knowledge라고 해요. 이거는 자연 생태계에서 호모 사피엔스 종으로서 인간종이 살아갈 때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했던, 얻어야 됐던 지식들을 얘기해요.
그 예로는 이게 말하기, 듣기. 상황이 주어졌을 때 휴리스틱스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상대방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적의를 갖고 있는지 선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니고시에이션하고, 이런 능력들은 매우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걔는 생물학적 1차 지식이에요. 그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그걸 못하면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럼 그거 말고 2차 지식이 뭐냐? 세컨더리 널리지. 즉, 자연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아니고, 옛날에는 부차적이었는데, 지금은 인간에게 더욱 중요한 지식의 유형이 세컨더리 널리지예요. 그거는 예컨대 아까 언어 얘기를 할 때, 프라이머리 널리지는 말하기, 듣기가 거기에 속한다고 했죠. 세컨더리 널리지는 옛날에는 안 해도 사람이 동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문명 세계에서는 안 하면은 정말 살기 어려운 언어와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읽기와 쓰기예요. 읽기와 쓰기는 내추럴하게 한글을 만들어서 배울 수 없고,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배우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그 글자가 만들어진 상징을 사용하는 인간이 문명을 만들면서부터 필요해졌던 지식이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우리가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부화가 걸릴 수밖에 없는 지식들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뭐 코딩이라든지 알고리즘, 외국어 배우는 거, 수능 시험 봐서 점수 맞추는 거, 과학의 지식들, 테크놀로지, 그거 없이 살 수 있나요? 문명 생태계에서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 프라이머리 널리지는 아니란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 지식을 구분했을 때, 그러면 이런 지식, 현대사회에서 더 많이 필요해졌던, 그러나 사람이 지루하고 배우기 싫고 왜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인지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안 가르치고 말 거냐, 또는 방목해서 자기네끼리 꿈과 끼를 배우면서 배울게 할 거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런 바이올로지컬리 세컨더리 널리지는 뭐가 해야 되는 거냐? 교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전문가가. 그래서 나는 학습자 중심, 학습자 주도라고 하는 말이 바이올로지컬리 세컨더리 널리지에서 오독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교육공학은요, 내추럴한 러닝을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인스트럭셔널 러닝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학습자 중심주의라고 말했을 때의 우리의 의미는 아주 레디칼한 구성주의자와는 달라야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의 직업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이올로지컬리 세컨더리 널리지 위주로 가르치는, 물론 두 가지가 섞어서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바이올로지컬리 세컨더리 널리지를 교사와 교수 설계자 주도로 가르치는 건데, 예전에는 교사가 그 일을 주도했다면 우리는 교사가 아닌 교사와 학습자와 교재와 인공지능을 포함한 시스템의 설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직업적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성주의를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구성주의에 따르면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데 왜 우리는 교수 설계를 하고 있지라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행위, 교육공학이 정말 앞으로 필요할 건가? 그런 거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명하지 않은 채로 그냥 엉거주춤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거고, 그 일은 컴공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과학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또 그런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연구 분야가 학습과학과는 어떻게 다르고, 왜 극단적인 구성주의를 우리가 참고는 하되 얘가 우리의 기저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자유롭게 학습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은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 이토록 많은 건지를 원망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의 설계가 타당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널리지를 크게는 세 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겠어요. 바이올로지 프라이머리 널리지, 바이올로지컬 세컨더리 널리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퍼스널라이즈된 영역에서의 널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나 또 인상 깊었던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원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네, 저도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아무래도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교사학습 생태계가 변화하는 가장 큰, 사람들이 보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면 AI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non-biotic intelligent actan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요소적인 측면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그 생각이 그 이후에 제시해 주신 그 교사학습 진화 설계 모형의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제시해 주신 진화 설계 모형을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우선 가장 방금 아까 간단히 언급해 주셨지만 이러한 이제 저희가 어떤 체계적 모형을 이제 다루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교육공학에서 다루게 되는 어떤 영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교육공학자의 역할은 또 어디까지 저희가 봐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수업에서의 넛지 이런 것까지 이제 저희는 원래는 이렇게 미시적인 차원에서 교육공학자가 다루는 영역이라고 이제 기존에 생각해 오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그 마이크로 레벨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약간 이런 궁금증도 좀 생겼습니다. 네. 그 교공이 다룰 영역이 뭐냐? 그 두 가지 생태계, 그 생활 경제 생태계와 교수학습 생태계를 이렇게 슈퍼 시스템과 우리의 초점 시스템으로 구분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교육공학의 그 정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정의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 중에 학습과 수행을 촉진하는 윤리적 학문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그것이 학습과 수행에 그것이 교육공학이 추구하는 우리의 근본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못해서 안 한 것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의에서도 나타나죠. 벌써 그것도 12년 지난 이야기인데 학습과 수행의 증진 그거를 전에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두 이벤트의 인과적 관계라고 생각했었죠. 지금은 인과관계가 그 오픈 시스템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인과관계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학습이 수행에 영향을 미치면 수행이 곧바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 체계가 오픈 시스템의 특성인데 그게 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디지털 교수학습 생태계의 관계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있고 그거는 특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정의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으나 아직 못했던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작년에 그 네이버랑 과제를 하면서 네이버의 그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디지털 먹고 사는 생태계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아주 트랜스퍼가 잘 되는 그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교수학습 생태계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라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 물건 팔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오른쪽 모니터로 와서 거기에 대한 걸 공부한 걸 갖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다 적용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 문제는 우리의 영역은 그러니까 영역이 넓어질수록 힘들고 복잡해진다 이런 강박을 좀 가질 수 있는데 그 강박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과 그것이 우리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 방배동까지 가야 되는 것도 힘든데 부산까지 가려니 이게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도 전체를 잘못 읽고 내가 평양으로 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방향을 잡을 때 이 프레이밍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임지영 교수님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너무 재밌게 강의를 듣는 중에 저는 사실 교수님의 대학원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비고츠키에서 시작해서 상징과 기호체계, 뭐 액티비티 티오리 이런 거를 들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육이라는 그 액티비티 티오리도 사실 그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게 교육이라는 맥락 안에서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고 어떻게 더 진화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오늘 큰 그 나무의 그림에서 시작해서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듣다가 가장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요소가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교수학습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 안에서 창발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좀 맞닿아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간호교육 맥락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실천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저희 맥락에서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 간호교육은 콘텐츠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 콘텐츠를 잘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도 굉장히 열심히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거를 잘 도와주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잘 결합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정말 시스템 설계자로서 어떻게 다시 바라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기 시작했는데 그럼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어디서 좀 다시 출발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조언이라기보다는 공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해서 제가 학교에서 뭐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뭐 보직하면서 이런 걸 할 때 그럼 이런 걸 갖고 총장이나 이런 분들 앞에 막 설명하고 우리 이렇게 지금같이 하면 안 돼. 전부 다 때려부시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것이 무기력한 타협인가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도 시스템이 작동하는 양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시스템이 다양해진다.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현상, 과학자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현상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선생이 혼자 수백 명을 놓고 일방적으로 가리킨다. 그게 우리는 마치 나쁘다고 이게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도 이미 작동하고 있는 이 2023년 12월의 생태계에 걔는 액터로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거기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는 걔를 그러니까 당장 내려가서 교수에게 다 뜯어고쳐 바꿔라. 그랬다가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그 교수학습 개발은 했지만 교수님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죄를 많이 졌는데 교수님들 다 모아놓고 막 PBR 가르치고 그랬어요. 왜 PBR 안 하냐? 그러면 교수님들도 잘 모르니까 네 그렇게 하나 근데 뭐 우리한테 잘 안 맞아요. 이런 소리를 하면서 좀 미안해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안해할 게 아니었어요. 그 생태계가 그런 걸 요구해서 거기에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다 받아들인다. 이 생태계가 잘못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 구조기능주의 같이.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가드너 메타포를 드는데 우리는요, 공장에서 그 자동차 만들듯이 선형으로, 그러니까 에디가 선형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선형 쾅쾅쾅 찍어서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것은 결국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다 가다내고 335 만들어서 그 마치 롤스로이스처럼 그 왕세자가 해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만들어주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생태계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첫 번째로는 그런 픽처를 갖는 거예요. 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일이고 이런 거다. 그러나 대세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세가 나의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고 슈퍼 시스템의 원리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를 읽는 눈이 필요해져. 그럼 이제 이쪽으로 끌고 갈 때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도 1차, 2차, 3차 혁명 요소가 남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 얘기는 생태계가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가 호모지리에서 하지 않은 거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나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딱딱하고 안 되고 막 선생님들 말 안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한탄만 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다 한탄해도 되는데 교수 체계 설계하는 시스템 과학자들은 그것이 그렇다는 걸 먼저 읽어내고 우리가 거기서 해야 되는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건지를 알되 중요한 거는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가드너 얘기했을 때 농부들은요 그 한자에 조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빨리 안 자란다고 잡아 올리면 죽잖아. 이게 조장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는 거에 농부가 아니죠. 농부는요 거기 자라는 그 생태계를 보면서 잡초 하나 나면은 뽑아주고 뭐 어떤 애가 시들시들하면 물도 주고 또 말라가면 이렇게 쉐이드도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 관심사인 학습 분석하기 필요하다. 왜냐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우리 뭐 밭대기 하나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수천 수만 명이 있고 그런 곳에서 그것도 사람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교수자 뭐 AI 들어와서 막 돌아가고 있는 걸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가드너는요 육안으로 가드닝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 가드닝 해야 되고 우리의 목표는요 막 자라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식물의 작물의 특성별로 호박은 크고 건강한 호박을 만들고 응? 깻잎은 톡 쏘는 맛이 나는 깻잎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나 이 전체는 가드너의 그 케어링 하는 이 안에 들어있다. 근데 어차피 똑 떨어져요. 요렇게 하고 요걸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반생태적인 조언이니까.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좀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라는 데 있어서 좀 새로운 안경을 끼게 네,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는지 저를 포함해서 그걸 못했지만, GST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레거시예요. 다른 데는 교육학 쪽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데는 우리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살릴 때 있어서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앞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앞서가 있다라는 게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변화를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시 깰건 깨고 하는데 보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에디 모델, 선형 모델은 그러면 그 타도의 대상이냐, 제너럴 리니어 모델, 멀티플 리그레션에서 앞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형 모델은 비선형 모델의 특수예요. 예컨대 기하학도 유클리드 기하학만 유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리만 기하학처럼 반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고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 안에 특수 사례, 특수 조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제너럴 리니어 모델도 그 열린 미분 방정식의 파라미터가 상수인 경우 그리고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없거나 또는 매우 작다고 하는 특수 사례의 열린 미분 방정식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온 거를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스스로도 좀 이렇게 잘했어 그동안에 이렇게 서로를 위로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틀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네, 어떤 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셔서 앞으로 고민하는 교육공학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고민은 그동안에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버탈람프의 제너럴 시스템 테오리 책을 읽기를 권하는데 그 책 읽는 것에 대해서 내가 논문에 나오지 않은 내가 팁을 좀 가르쳐줄게요. 저도 이제 그 한글로 그 어떤 사회학자가 한 20년 전에 됐어요. 그 중요한 책을 왜 번역을 그때 하고 말하는 대우학술총서에서 지원받아서 번역을 하셨는데 내가 그걸 읽어보면 왜 번역을 안 하는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굉장히 다학제적인 분이라 한 전공을 한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다 깊이 있게 번역하기가 너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번역한 책이 있는데 나는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은 게 하나는 원전으로 읽어라. 두 번째는 킨들과 챗GPT를 써서 읽어야 된다. 이런 거죠.
왜냐면 그 버터럼피 같은 경우는 그 유럽에서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양반은 원래 철학을 할까 생물학을 할까 고민했던 분이라 굉장히 그 박식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온갖 얘기가 다 있고 뭐 거기다 인용문도 불어도 있고 뭐 독일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읽어내는 거는 난 정말 그거는 노력한다고 잘 안 되는. 그래서 저도 하다가 포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챗GPT를 써서 킨들을 가서 쓰니까 좋은 점이, 이거 종이책은 이게 밑줄 긋고 메모를 써봤자 메모할 수 있는 칸도 잡고, 나같이 글씨 못 쓰는 사람은 도대체 나중에 보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왜냐면 그 전공과 관련된 그 개념들이라서. 그랬을 때 킨들을 쓰면 좋은 게 내가 한 메모들을 다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좋고, 두 번째는 챗GPT를 두 창문을 열어놓고 하면 거기서 이제 그 킨들에서 이렇게 그 패러그래프 같은 걸 쭉 복사해 갖고 챗GPT에 넣고, 그 이제 영어죠, 딱 넣고 거기다 대고 한국말로 설명해라고 치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설명해를 안 쳐도 설명해로 해고 그걸 해주더라고. 그걸 보면서 공부하니까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여러 책을 볼 시간에 아마 방학 한 2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역본은 아까 그 선생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그 열린 미분 방정식을 해설하는 번역에서 5번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5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왜냐면 잘못 설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해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거라서 거기서 너무 헛김 빼지 마시고, 그래서 영어로 된 걸 읽으면 좋다. 방학 동안 할 일도 정해주시고 팁도 주어서 네, 저희 교육공학자들이 분주하게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귀한 인사이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조일영 교수님과 함께한 케이스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